저는 30대의 여성이고 얼마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고 긴 투병 끝에 아빠는 제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에 명을 달리하셨죠. 따로 형제남매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출산 후에 베이비시터를 구하게 됐습니다. 보모 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사람 쓰는 일이 원래 어렵잖아. 동서가 알아봐 준다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 내가 당신 대신 쇼핑몰 일하고 있어서 육아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하네. 나 몸조리 하는 동안 쇼핑몰 관리하는 게 우선이지. 당신도 몸이 2개가 아니잖아. 저는 원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가방끈도 짧고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던 저는 지독한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젊은 시절부터 독하게 일에 매진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20대 내내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면서 새벽같이 동대문에 가서 옷을 떼다가 팔았죠. 그 결과 현재는 업계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CEO가 됐고 수백억 자산의 재력가가 됐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하는 사업을 돕는 형편이고요. 출산하고 나서는 보모를 구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중 하루는 동서가 저희 집에 와서 형님, 정말 끝내주는 보모가 있어요. 그래?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데리고 와봐. 몇 명 면접을 보긴 했는데 영 쓸만한 사람이 없네. 동서의 추천으로 채용하게 된 보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서 와요. 제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 컨디션이 별로예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식사 정도는 챙겨드릴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대부분 아이 돌보는 것만 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이쪽 일 한 경력이 좀 오래돼서 산모님들 케어도 능숙한 편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기 돌보는 일만 하겠다고 딱 선을 긋는 것과는 달리 동서의 추천으로 구한 보모는 제가 먹는 산모 식사까지 신경을 써줄 정도로 살뜰했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시니까 제 식사까지 전담은 안 해도 될 거예요. 네, 아기 돌보려면 제가 온전히 부담은 못하지만 아주머니 거들어서 입맛에 맞는 음식 신경 써드릴게요. 새로운 보모는 신생아 돌보는 일도 아주 능숙했고 산모에게 좋은 메뉴와 음식들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죠. 사람 하나는 참 잘 구했다 하고 흡족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미심쩍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보모였어요. 여보, 내 머리빗 봤어요? 무슨 머리빗? 우리 신혼여행 가서 파리에서 사왔던 상아로 만든 머리빗 있잖아. 머리빗 뒤에 예쁘게 장식된 거요. 아, 당신이 아끼는 머리빗? 갑자기 그게 안 보이네. 잘 찾아보지 그래. 어딘가 있겠지. 제가 늘 파우더룸에 화장대 위에 두고 매일같이 쓰는 머리빗이 사라졌더라고요. 이상하다 생각하며 넘겼는데 며칠 후에는 제가 또 아끼던 모자 하나가 감쪽같이 없어진 겁니다. 아줌마, 제 모자 못 보셨어요? 여기 드레스룸 맨 뒤에 있던 거요. 아, 사모님, 병원 볼일 보실 때 늘 쓰고 가시는 거요? 그래요. 머리빗도 그렇고 왜 자꾸 요즘 물건들이 하나씩 없어지지? 사모님, 혹시 새로 구한 보무 손버릇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그간 집에서 물건 없어진 적 없잖아요. 집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저 보모 한 명인 거려. 그렇다고 바로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실은요, 제가 며칠 전에 시장 다녀오다가 보모가 사모님 드레스룸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보모가요? 네, 사모님 드레스룸에 들어갈 일이 없는 사람이라 제가 미심쩍은 눈으로 봤더니 당황하면서 뭔가를 뒤에 숨기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사실이에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 결혼 전부터 집안일 도와드린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감히 이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희 집에서 살림과 음식, 청소 등을 도맡아 주시는 가정부 아주머니는 제 밑에서 일한 지 3년이 넘는 분이었어요. 가정부 아주머니를 쓰는 동안 단 한 번도 물건이 없어진 적은 없었죠. 그런 가정부 아주머니가 보모를 의심하는 말을 하는데 저 역시 찜찜하면서 가정부 아주머니 말을 믿을 수밖에 없더군요. 보모에 대한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불어 보모에게 저 오늘 친구 좀 만나러 다녀올게요. 아직 산후조리 중이신데 멀리 나가시게요? 바람이 아직 차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차로 가는 건데요, 뭐. 한 서너 시간 걸릴 거예요. 유축해둔 거 있으니까 이따 테리미 먹이시고요. 테리미는 걱정 마세요, 사모님. 아기를 품에 안고 해사한 얼굴로 저를 배웅하는 보모였죠. 성심성의껏 아이를 돌보는 일이나 작은 부분들에서도 저를 잘 배려해주는 보모였는데 왜 손버릇이 나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집을 나섰어요. 차를 출발시키려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금자야, 나 시댁에서 갑자기 호출이 와서 오늘 약속 취소해야겠다. 네 시어머니가 또? 갑자기 절임 배추 30포기가 생겼다면서 오늘 그거 와서 나한테 양념하라시네. 어휴, 갑자기 김장 호출이구나. 고생해. 오랜만에 네 얼굴 보기로 했는데 어쩌니? 미안하다. 아니야, 다음에 보면 되지 뭐. 너도 고생해. 몸조리 잘하고 있지? 내가 맛있는 거 싸들고 한번 찾아갈게. 만나기로 약속했던 친구가 갑자기 취소 의사를 밝혀왔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요, 기별 없이 일찍 돌아간 집안에서 저는 경악스러운 장면을 보고야 말았어요. 제가 그즈음 좀 찜찜한 것도 있고 해서 일부러 기척 없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더랍니다. 그런데요, 아기 방에 가보니 제 아들 대리미는 어느새 새근새근 잠들어 있고 보모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가정부 아주머니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상황이었고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몰래 안방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모가 제 파우더룸 보석함에서 뭔가를 꺼내다가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등 뒤에 숨긴 거 뭐예요? 그게 아니라요. 얼굴 표정이 사색이 되어서 심하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보모였어요. 안 그래도 사모님 동서분께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실은 들을수록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는 보모였어요. 우리 동서요? 이 상황에 동서 얘기가 왜 나와요? 동서분께는 어느 정도 언지를 드렸어요. 엊그제요. 어이가 없네 정말. 됐고요. 뒤에 숨긴 물건이나 내놔보세요. 저는 화가 나서 앙칼지게 쏘아붙이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부들부들 떨면서 끝까지 등 뒤에 숨긴 물건을 내놓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테리미도 잘 돌봐주시고 제 식사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사실은요. 버벅대며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부모였어요. 아까 저희 동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무슨 일이에요? 동서가 시켰어요? 뒤에 숨긴 거 뭐냐고요? 저 몰래 집안 물건을 훔쳐가다가 딱 걸린 부모였어요. 친구와의 약속 캔슬로 절도 현장을 잡아 동서가 시켰어요? 뒤에 숨긴 거 뭐예요? 물으니 부모가 갑자기 울면서 뒤에 숨긴 물건을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부모가 망설이다 결국 내놓은 반지를 보고 저는 그대로 기절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죠. 아니, 이 반지를 왜 가지고 있어요? 제가 놀란 이유는 부모가 훔치려던 물건이 전혀 값이 나가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금붙이도 아니고 심지어 은제품도 아니었어요.
그저 싸구려 금속으로 만든 아주 오래된 반지였거든요. 그래도 그 반지를 제가 보석함에 보관하고 있었던 건 그 낡고 볼품없는 반지가 돌아가신 저의 부모님이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반지를 왜 훔친 거죠? 사모님, 실은 이 반지를 집에 가져가서 제 펜던트에 맞춰보려고 했어요. 가지고 있는 펜던트예요? 왜요? 실은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 맡겨질 때 부모님 사진이랑 목걸이를 하나 같이 맡기셨다는데 그 목걸이에 딱 들어가는 반지 주인이 나타나면 그게 우리 친언니일 거라고 그랬대요. 들을수록 이상한 말을 늘어놓는 보모였어요. 친언니라뇨? 제가 그쪽 친언니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 참.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라고요. 저한테는 자매가 없어요. 아닐 거예요, 사모님. 제 느낌에 분명 사모님은 제 언니 같아요. 저 그래서 실은 칫솔이랑 머리빗도 훔쳐갔어요. 그럼 머리빗 사라진 것도 불어 훔쳐간 거라고요? 아니, 왜요? 그 머리칼에 붙은 머리칼이랑 칫솔로 유전자 검사 의뢰해보려고 그랬어요. 들을수록 경악할 말을 늘어놓는 보모였어요. 무슨 되도 않는 변명이죠? 저한테는 여동생 같은 거 없다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 사진이 있는데 저희 엄마랑 사모님 얼굴이 너무 많이 닮았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런 말을 하면서 지갑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보여주는 보모였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낡은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절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답니다. 엄마 아빠 사진을 왜 그쪽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보세요. 제가 사모님, 우리 언니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설마 이런 상황 빠져나가려고 이상한 거짓말 하는 거면 저 정말 용서 못해요? 아니에요. 세상에 할 거짓말이 있고 아닐 말이 있지. 설마 제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모님? 그런 말을 하면서 간절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는 보모였어요. 하도 절박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맡기셨다고 했죠? 결과가 언제 나온대요? 모레 정도면 바로 나온대요, 사모님. 언성 높일 거 없이 결과지 나오면 다 답 나오겠네요. 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오늘 더는 실랑이 하고 싶지 않네요. 대단히 비싼 물건을 훔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서 저는 더는 언성을 높이지 않고 상황을 끝냈어요. 다음 날이 되었고 부모는 또 저희 집에 출근을 해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퇴근할 즈음이 되어서 슬그머니 제 방문을 두들기는 부모였어요. 무슨 일이죠? 사모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뭘요? 어제 말씀드린 목걸이예요. 이 목걸이 펜던트 안에 반지가 들어가는지 사모님께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런 목걸이가 정말 있다는 말이에요? 보모는 가방 안에서 낡은 목걸이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놀라고 말았죠. 색깔이 변한 싸구려 금속 목걸이였는데 한눈에 봐도 제가 가진 낡은 유품 반지와 재질이 똑같은 겁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에 파우더룸으로 가서 부모님의 유품 반지를 꺼내들었어요. 부모가 떨리는 손으로 내미는 목걸이를 받아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펜던트 가운데에 동그란 홈이 있더라고요. 그 펜던트의 홈을 가리키며 그런 말을 하는 부모였어요. 사모님, 여기 홈에 반지를 한번 끼워보세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목걸이 펜던트의 홈에 반지를 끼워보았어요. 그런데요, 제 반지가요.
그 펜던트의 홈 안에 맞춘 듯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사모님, 진짜 이 목걸이와 반지가 한 쌍이었네요? 저는 원장님께 그런 얘기를 듣고도 사실 안 믿었었는데. 그런 말을 하며 오열을 터뜨리는 보모였어요. 저는 저한테 동생이 있단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사모님, 일단 저 내일까지 결과를 기다려볼래요. 내일이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니 내일 다시 말씀하세요. 그런 말을 남기고 퇴근해버리는 보모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복잡한 머릿속은 정리가 되지 않았고 심란한 상태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죠. 다음 날이 되었고 출근 시간보다 더 일찍 헐레벌떡 집 안으로 뛰쳐들어오는 부모였어요. 사모님, 검사 결과지가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모가 건네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죠. 그런데요, 결과지가 말해주는 진실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저와 그 부모가 친자매 관계가 99.99%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검사지와 부모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모님, 사모님이 진짜 제 친언니가 맞았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와락 안기는 부모였어요. 결과지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며 우는 부모였는데 저 역시 뭐라고 더 따질 수 없는 노릇이었죠. 정말 그쪽이 제 친동생이라고요? 그런데 왜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을 안 해준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런 사정까진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자란 고아원 원장님께서 목걸이와 부모님 사진을 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저는 당장 부모 손을 잡고 요양원에 계신 고모를 찾아갔어요. 제가 딱히 찾아뵐 만한 일가친척이 별로 없는데요. 아버지의 사촌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살아계신 친척 어르신이었고 살아생전 아버지와 그나마 막역한 사이셔서 뭔가 진실을 알고 계실 분 같았거든요. 강원도의 깡촌마을 한 구석에 자리한 요양원까지 한달음에 차를 몰고 겨우 도착했더랍니다. 금자야, 네가 어쩐 일이야? 고모, 실은 여쭤볼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고모, 저에게 혹시 여동생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드렸고 제 등 뒤에 있던 부모가 나타나 고모에게 꾸벅 인사를 했어요. 부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며 놀라는 고모였어요. 설마 네가 은자니? 제 이름을 아세요? 네 이름을 왜 몰라? 네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이름 지은 게 나인데. 세상에, 우리 은자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 있었다니. 오열을 터뜨리며 부모를 끌어안는 사촌고모였어요. 고모,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면서 왜 여태 아무런 말씀 안 하신 건데요? 미안하다, 금자야. 실은... 사촌 고모님을 통해서 듣게 된 과거의 진실은 참으로 놀랍고 기구한 것이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 아빠가요, 옛날에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고 현장에서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목숨은 건지셨지만 전신마비에 가까운 심각한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때 너희 아빠 사업이 안 그래도 파산 직전이었는데 사고를 그 지경이 되다 보니 내가 답이 안 나와서. 고모, 그게 대체... 이제야 이실직고 하는 나를 용서해다오, 금자야. 실은 너에게 2살 어린 동생이 있었다. 그런데 나 혼자서 너와 네 어린 동생까지 돌볼 엄두가 나지 않아서 네 동생을 고아원에 맡겼던 거야. 고모가 제 여동생을 고아원에 맡기셨다고요?
네 아빠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몸으로 의사소통도 전혀 안 되지. 너희 엄마는 돌아가시고 없지. 매일같이 집으로 너희 엄마 아빠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난리지. 3살짜리 어린 너는 엄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대지. 그래서 제 동생 은자를 고아원에 맡기셨다고요? 처음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 맡기자 했다. 혹시 몰라서 반지랑 목걸이, 너랑 은자 이름 새긴 반지랑 목걸이를 하나 사서 표식으로 은자에게 남겼고. 고모, 그럼 여태 왜 그런 말씀을 제게 안 하셨어요? 처음엔 네가 나를 원망할까 봐서 그랬다. 네가 조금 커서 은자가 잘 지내나 고아원에 알아봤는데 그땐 또 다른 집에 입양이 됐다고 해서 묻어두고 살았는데. 저 어렸을 때 잠시 입양되었다가 파양이 되었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다시 네 소식을 찾는 건데. 그때 고아원에서 네 양부모님이 일절 어떤 연락이나 접촉을 원치 않는다고 하셔서 그만. 고모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더군요. 그럼 목걸이며 사진을 남기신 게 고모세요? 그래, 널 고아원에 맡기면서 그래도 그런 징표라도 남겨둬야 할 것 같아서.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은자를, 내 동생을 우리 집 물건 훔쳐가는 좀도둑 취급을 한 거란 말이야? 저는 보모, 아니 동생 은자에게 너무 미안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세상에 하나 남은 저의 유일한 피부치가 제 보모로 들어와서 일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도둑 취급을 했다고 생각하니 미안해서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은자야, 미안하다. 언니는 네가 내 동생인 줄 몰랐어. 세상 천지 나에게 피부치라고는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친여동생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어. 아니에요, 언니. 저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진 속 엄마 얼굴이랑 언니 얼굴이 너무 닮아서 그만.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다고 말하면 같이 알아볼 수도 있었잖니. 고아원 원장님이 제가 맡겨질 때 목걸이 하나를 같이 맡겼는데 목걸이 펜던트에 딱 들어가는 반지가 있다고, 그 반지 표식으로 제 친언니 찾을 거라고 목걸이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반지를 가져가서 펜던트에 맞으면 언니에게 말하려고 그랬죠. 나는 은자 네가 그런 이유로 반지를 훔쳐간 것도 모르고 도둑년 취급이나 했구나. 미안하다, 은자야. 반지 안에 각인을 보니까 펜던트의 각인이랑 같아서 저는 유전자 검사가 나오기 전부터 언니가 제 친언니일 거라고 직감했어요. 저와 동생 은자는 한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금자야, 은자야, 미안하다. 애초에 내가 어른으로 너희 둘을 거뒀더라면 이런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름진 얼굴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고모였어요. 고모, 그런 말씀 마세요. 고모가 충분히 저희 가족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 저 다 알아요. 과거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은자를 고아원에 몰래 맡긴 고모를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따로 형제자매가 없던 아빠였고 엄마 역시 친정 쪽으로 따로 왕래하는 가족들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전신마비에 중태가 되었을 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비를 부담해준 분이 사촌 고모님이었던 겁니다. 대체 당신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할 거야? 여보, 아픈 사람 병원비 내는 걸 그렇게 타박할 일은 아니잖아요.
당신은 당신 사촌 오빠 병원비는 안 아깝고 우리 어머니 수술비는 아까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수술비 마련한다고 여기저기 대출 받는데 버젓이 그 사촌 오빠 병원비 계속 당신이 내는 심보가 뭐냐고. 여보, 당신도 답답해서 하는 소린 거는 아는데 나 아니면 누가 오빠 병원비를 내요? 금자도 아직 초등학생인 거려.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사람 병원비 언제까지 낼 거야? 벌써 몇 년째인 줄이나 알아? 그렇다고 목숨 붙어 있는 사람을 내다 버리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치료 포기할 때도 됐잖아. 금자 거두는 것만 해도 솔직히 부담인데 친오빠도 아니고 사촌오빠 뒷바라지를 몇 년씩이나 하는 당신도 정상 아니라고. 저는 그때 고모님 댁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전신마비 상태로 정신도 온전치 못한 아빠는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그 병원비를 감당하는 고모를 매일 타박하는 고모부였죠. 고모는 원래 가정주부로 사시다가 저희 아빠 병원비를 마련한다고 건물 청소일까지 시작하셨죠. 고모, 또 고모부랑 싸웠어요? 아니야, 금자야. 넌 신경 쓸 거 없어. 원래 부부들은 자주 싸우고 그런 거야. 고모, 죄송해요. 저희 아빠 때문에. 금자야, 왜 네가 그런 소리를 하니? 저랑 저희 아빠 때문에 맨날 고모부한테 욕 들으시잖아요. 고모, 저 나중에 커서 고모한테 빚진 거 다 갚을게요. 금자야, 그런 소리 마라. 고모가 잘 살고 능력이 있었으면 널 이런 대우 안 받게 하는 건데. 고모가 죄인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던 고모였어요. 고모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애진작 고아원에 갔거나 천덕꾸러기 신세로 친척집들을 전전하며 컸을 겁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저를 거두고 저희 아빠 병원비를 감당한다고 고모부와 불화가 심했던 고모였어요. 이런 고모의 사정을 잘 알기에 제가 성인이 되어서 사업가로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보답해드렸던 분이 고모였죠. 금자, 네가 잘 풀리기 시작했을 때 네 동생 이야기를 하려다가 입양 가서 잘 살고 있겠거니. 또 그 양부모가 절대 고아원 사람들이나 전에 가족들 못 만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말에 그만. 고모는 그런 말씀을 하시며 저와 동생 은자에게 엄청 미안해 하시더군요. 은자의 존재를 차마 말씀할 수 없었던 고모의 심정을 이해했기에 저는 더 따지지 않았어요. 고모,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고모 심정 다 이해하고 고모가 그래도 목걸이랑 반지를 표식으로 남겨주셔서 이렇게 은자를 다시 만났잖아요. 저는 동생 은자를 만나기 전까지 하늘 아래 저의 피부치는 한 명도 없다는 외로움을 마음속에 평생 품고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모 댁에서 생활했지만 고모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지독한 가난에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었죠. 아빠의 10년 넘는 투병 생활 탓에 고모는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거액의 빚까지 진 상황이었고 저는 성인이 되어서 그 빚의 대부분을 제가 갚았어요. 남들 대학 가고 멋부리며 연애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동안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사를 위한 종잣돈을 모았죠. 그렇게 여자 대학 앞에 조그만 보세 옷가게에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붐이 형성되던 초기에 쇼핑몰 의류 사업을 발빠르게 시작한 것이 저의 성공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보다 1원이라도 싸고 조금이라도 더 예쁘고 특별한 옷을 떼오기 위해 남들보다 늘 2~3시간은 빨리 도매 공장에 가서 물건들을 선점했던 저의 부지런함이 쇼핑몰 대박의 원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대와 30대의 대부분을 사업에 투자했기에
남들 부러워하는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지만 늘 마음속을 휘감는 공허함을 달래기 힘들었어요. 고모빚도 다 갚고 고모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집도 사들였는데 또 지긋지긋한 가난을 탈출해서 돈 걱정 없이 사는데도 사는 게 딱히 행복하지 않더군요. 그런 외로움과 회의감에 시달리다 현재 남편과 결혼을 서두른 것도 있었어요. 저도 빨리 가정을 이뤄서 가족을 만들면 이런 공허함과 외로움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아이가 생긴 데다 또 친여동생까지 기적적으로 찾게 되어서 제게 남은 건 이제 행복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니, 형부랑은 사이가 어때?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보면 형부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좀 많은 것 같고. 네 형부 요즘 나 대신에 쇼핑몰 사업 돌보느라 그렇지. 나 이제 슬슬 몸조리도 끝나가는데 나도 나가서 일하면 어차피 종일 네 형부랑 얼굴 맞대고 일할 텐데 뭐. 형부랑 언니랑 사업 동업하는 거야? 동업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내 직원이었어. 지금은 부부니까 동업자라 해야겠지? 언니 쇼핑몰에서 일하던 직원이 형부였다는 거네? 음, 쇼핑몰 사이트 관리하고 광고 관리해주는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만나게 됐으니까. 언니, 언니는 형부 많이 사랑해? 어머, 얘가 점점 별걸 다 물어보네. 은자야, 너 진짜 왜 그래? 뭐 꼭 달리 할 말이 있는 사람 같다? 달리 할 말은 무슨 그런 거 없어. 형부가 일이 바빠서 언니에게 좀 소홀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랬지. 그 사람이나 나나 워낙에 일이 우선인 사람들이라 네 눈에 그리 보일 수도 있겠구나. 처음에 동생이 그런 말을 꺼냈을 땐 그저 여동생이 언니 걱정해서 해보는 오지랖 섞인 잔소리 정도로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왜 은자가 떠보듯이 제게 그런 말을 했던 건지 알게 됐더랍니다. 해외 출장을 간다고? 동남아 쪽 트렌드도 좀 보고 공장 부지 지을 만한 곳 물색도 해볼게. 당신 혼자 가게? 내가 현지 통역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니 씨 데리고 가려고. 아, 유니 씨가 영어가 좀 되지? 그래, 그렇게 해. 제가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할 때쯤 남편은 동남아로 출장을 떠났어요. 언니, 형부 해외 출장 갔어? 음, 안 그래도 동남아 쪽 공장 준비 중이었거든. 언니 사업이 규모가 그렇게 커? 내가 나름 우리나라 인터넷 의류 쇼핑몰 시조세잖아. 그쪽이 인건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해서 의류 생산 쪽은 동남아 쪽에 공장 지을까 계획 중이야. 형부 혼자 출장 가는 거야? 어머, 은지야. 너 왜 그렇게 형부 소식 꼬치꼬치 물어? 혹시 함윤희인가 하는 직원이랑 같이 간 거 아니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언니, 놀라지 말고 내 얘기 잘 들어. 내가 보기에 형부랑 그 함윤이라는 여직원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 뭐라고? 사실 언니가 산후조리원에서 막 나와서 한참 집에서 몸조리 중일 때부터 낌새가 이상했어. 그게 무슨 소리니?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형부를 처음 본 날 그 여직원이랑 같이 있는 거 봤고. 뭐? 처음 본 날이라면 네가 우리 집 첫 출근하던 날 말이니? 그래. 난 처음에 차 안에서 남자가 형부인 줄도 모르고 남녀가 훤한 대낮에 차 안에서 부둥켜 안고 있길래 남사스럽다 생각하며 지나갔는데 그게 네 형부였다는 거야? 차에 썬팅이 되어 있어서 처음엔 몰랐는데 내가 차를 지나치고 얼마 안 있어서 차 안에서 형부랑 여자가 내렸고 형부는 내가 출근하는 보모인 줄 모르고 그 여자랑 한참 얘기하더라. 너 그거 정말이니?
집 근처 주차장서 보고 난 형부 얼굴 기억했는데 형부는 날 못 보고 지나쳐서 나만 출근 첫날부터 이 댁 사장님 비밀 알게 됐구나 속으로 되게 찜찜했어. 은자야, 너 왜 그런 얘기를 이제야 하니? 처음엔 끝까지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언니가 친언니인 거 알고 고민이 깊었어. 모르면 몰랐을까. 내가 네 언니인데 말 못할 게 뭐니? 그래도 좀 더 확실한 물증 잡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 언니 그동안 전몸살에 산후통 심해서 몸도 안 좋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동생 말을 듣고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죠. 언니가 내 친언니인 거 알고 나 실은 맘먹고 형부 불륜 증거 잡으려고 혼자 동동거렸어. 그러면서 동생이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이며 녹음 파일들을 들려주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손과 발이 바들바들 떨릴 지경이었어요. 남편이란 작자가요. 참 뻔뻔하게 집 근처 놀이터며 베란다 같은 곳에서 저 몰래 상간녀랑 통화를 했더라고요. 너 밤늦게 몰래 통화한 이런 내역들을 어떻게 다 녹음했어? 형부가 몰래 통화하는 장소 평소에 알고 있어서 녹음기 설치해뒀어. 그리고 사진은 그 둘이 참 대담하게도 형부 퇴근길에 동행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 형부 퇴근 시간 즈음해서 지하주차장 같은 데 숨어 있다가 사진은 찍게 된 거고. 이 여직원 내가 5년 넘게 데리고 있던 애야. 동생 학비 모자르다고 해서 그 돈도 내가 그냥 장학금 쪽으로 보태준 여직원인데.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배신감은 참 치가 떨릴 정도였어요. 저희 남편이요. 저보다 7살이 어린 연하남이었어요. 처음엔 저희 쇼핑몰 직원으로 남편을 채용하면서 만나게 되었죠. 나이도 어리고 저는 사장, 남편은 직원이라서 남녀관계로 발전하게 될 거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에 대한 열의가 남달랐어요. 따로 일을 지시한 것이 없는데도 제가 야근하는 날은 따라 남아서 일을 마무리하는 걸 도와주곤 하더군요. 영재 씨, 일 끝났는데 퇴근 안 하고 뭐해요? 사장님 퇴근 안 하셨는데 어떻게 건방지게 직원이 먼저 퇴근해요? 우리 회사는 그런 룰 없어요. 저는 제가 야근은 자주 하지만 직원들은 칼퇴근 시키자 주의고요. 그건 사장님 주의고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사장님 퇴근 전까지는 저도 퇴근 안 하자 주의입니다. 마음대로 야근한다고 해서 수당 같은 거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 퇴근할 때 알아서 퇴근해요. 나중에 노동시간 착취했다고 고소하지 말고요. 사장님, 설마 제가 그렇게 뒤통수 칠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냥 농담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일하는 시간 엄수하는 거 업계에서 다들 예민하게 지키는 분위기고요. 노동시간 엄수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고. 그건 그렇지만 전 사장님 혼자 일하는 거 마음에 걸립니다. 야근 수당 따로 청구하는 일도 없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일도 없을 거니 안심하세요. 자발적으로 남아서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 직원이 안 예뻐 보일 수가 없더군요. 자연스럽게 일이 끝나서 늦은 저녁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아졌고 때로는 술 한 잔을 함께 기울이는 날도 종종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제가 워낙에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까 20대, 30대를 거쳐오는 동안 남들처럼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하고 지냈어요. 그래서일까? 거의 생애 처음 제대로 하게 된 연애가 저 역시 설레이고 좋았습니다. 사귀고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을 했더랍니다. 사장님, 아니, 자기야,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자기에게 많이 부족한 남자지만 나 평생 자기의 호위무사처럼 자기 지키고 서포트할게. 그때는 남편의 그 말이 참 믿음직하고 듣기 좋았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이런 배신의 결과라는 게 처음엔 실감이 안 나더군요. 저는 일단 동생에게 아무런 티를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왜 티를 내지 말라는 거야? 저런 인간인 거 알고도 언니 혹시 참고 살려는 작정이야? 동생이 걱정스런 얼굴로 묻더군요. 그게 아니라 그 두 사람 무슨 꿍꿍이인지 좀 알아야겠어서. 그 인간 남편이지만 사업적으로도 얽힌 관계라 찜찜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았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저는 그 두 사람이 제가 출산휴가를 쓰는 동안 회사 일에 어떤 장난을 한 건 없는지부터 살펴봤죠. 전담 변호사의 자문과 제 수족과 같은 부하 직원을 통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대로 조금만 뒀다가는 완전히 사장님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이권을 뺏길 뻔하셨네요. 저한테 회사 장부 요구하셔서 저는 당연히 사장님 동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 몰래 회사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새로 하나 만들고 회사의 5년치 회계장부를 조작하려고 한 남편과 상간녀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컴퓨터까지 모두 몰수해서 압수수색 비슷하게 탈탈 털고 나서 저는 동남아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그 두 사람을 맞으러 인천공항에 나갔어요. 여보, 당신이 공항까지 어쩐 일이야? 어머, 사장님 마중 나온다는 말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둘이 밀월 여행 즐거웠어? 밀월 여행?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많이 즐거웠나 보다. 한 열흘 사이에 아주 얼굴이 홀쭉해진 걸 보니? 사장님,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 아니세요? 끝까지 뻔뻔한 얼굴로 오리발을 내미는 상간녀였어요. 뒤에 서 있던 제 동생 은자가 상간녀에게 휴대폰으로 사진 찍은 것들을 내밀었죠. 당신 대체 누구야? 누가 봐도 불륜 정황임이 분명한 사진들을 보고 그 자리에 엉덩방아 찢듯 주저앉아 버리는 상간녀였어요. 어디 감히 우리 언니 남편을 넘봐?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았니? 업무상 횡령과 사기죄로 두 분을 연행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떨어지자마자 경찰에게 연행당한 남편과 상간녀였죠. 그 후에 이혼 소송 과정은 이혼 소송을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흔한 진흙탕 난투극과 참극의 연속이었죠.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고 여동생이 철저하게 모아둔 그간의 증거 때문에 저는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까지 최고치를 받으며 유리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가장 다행이었던 건 사내에서의 불법 비리를 밝혀내서 남편에게 재산 분할의 권리를 모두 박탈해버린 점이었습니다. 이혼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날 이런 식으로 알거지를 만들어서 이혼해야겠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어. 누구 때문에 여태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날 기만하고 야비한 방식으로 회사를 날로 먹으려 들어? 여보, 태림이 엄마, 우리 아들 태림이를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이제 와서 태림이가 생각이 나? 태림이 아빠 역할까지 뺏을 생각은 없어. 교도소 가서 죗값 잘 치르고 나와. 그리고 나서 후에 태림이에게 못다한 아빠 역할은 평생에 걸쳐 다 하도록 해. 남편과 상간녀는 제 사업에 관해 장난치려 한 혐의가 너무 노골적이고 악의적이었던 바람에 둘 다 법의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은자야, 고맙다. 네가 네 형부 불륜 눈치 못 챘으면 내가 언제까지 기만당하면서 가정이고 사업이고 다 무너질 뻔했다. 언니 가정이야 이미 깨진 바가지였으니 뭐 이혼한 게 잘된 일이라 생각해. 그리고 언니가 피땀 흘려 키운 쇼핑몰 사업 저 파렴치한 것들에게 안 뺏겨서 너무 다행이고. 생각할수록 은자 네가 언니한테는 귀인이다. 고마워. 그간 수고 많았어 은자야. 무슨 그런 말을 해 언니. 난 언니가 그 인간 그렇게 바람 피우고 배신한 거 알고 충격 먹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꿋꿋하게 잘 버텨줘서 내가 고맙지.
이혼을 하고 회사에서 전 남편과 상간녀를 쫓아내고 그 둘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우여곡절이 끝나고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전보다 더 철저하게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죠. 제 여동생 은자가 누구보다 살뜰하고 세심하게 아들 녀석을 돌봐줘서 제가 큰 걱정 없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더군요. 오늘 태림이 잘 놀았니? 그럼 언니, 오늘부터 오전 시간에 잠깐 어린이집 등원 시작했어. 그런데 우리 태림이 첫날부터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 있지? 그러니? 어린이집 등원 첫날은 애들 다 운다는데 울지도 않고? 울기는커녕 너무 재밌게 잘 놀았나 봐. 어린이집 신기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 봐. 언니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이 보내온 우리 태림이 활동 사진들이야. 네가 태림이 픽업이며 이거저거 고생이 많구나. 하원시키고는 종일 집에 있었어? 태림이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바깥놀이 안 하고 집에서 놀았지. 고생 많았다, 은자야. 나 퇴근했으니까 너도 얼른 들어가서 좀 쉬어. 언니 좋아하는 동태찌개 끓여놨어. 얼른 저녁 먹어. 애 보느라 정신없는데 요리까지는 두라니까. 태림이 어린이집 간 동안에 후딱 만든 건데 뭐. 언니, 내가 한 반찬이며 찌개 좋아하잖아. 좋아야 하지만 미안해서 그러지. 아유, 태림이 이모님이 솜씨가 너무 좋으셔서 저 이러다 이 집에서 정리해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살림을 도와주시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런 농담을 하실 정도로 여동생 은자는 아들 태림이를 키우는 것뿐 아니라 저 먹는 식사까지 아주 살뜰하게 신경을 써주는 고마운 동생이었어요. 은자 덕분에 저는 집안일 걱정 안 하고 사업에 올인할 수 있었고 전 남편과 사업을 꾸려갈 때보다 사업 규모도 점점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었죠. 은자야, 나는 너 데리고 살아서 좋은데 너 이러다 영영 시집 못 가면 어쩌니? 아유, 언니도 참. 요즘 무슨 결혼이 필수인 시대도 아닌데 뭘. 그래도 내가 널 너무 우리 집에 잡아두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린다. 너 만나던 남자는 없었어? 나이가 몇인데 연애 한 번 안 하지는 않았죠. 뭐 결혼할 만큼 좋아한 남자는 없었지만. 저는 나이 먹어가는 동생이 그래도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소개팅을 주선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 아는 지인들을 통해 소개팅을 시켜봤는데 결과는 영 시원치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거래처에 미팅이 있어 급하게 나가려다 다리를 접질러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은자야, 이거 오늘 꼭 도장 직접 받아와야 하는 서류야. 네가 대신 가서 도장 좀 받아오렴. 서류 가지고 가서 도장만 받아오면 되는 거야? 그래, 서면이랑 구두로 몇 번씩 다 합의한 사항이니까 넌 도장만 받아오면 돼. 그날 저는 갑자기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은자에게 대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바로 저 대신 미팅을 간 자리에서 만난 거래처 사장님과 첫눈에 서로 반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여동생이랍니다. 너 정말 최 사장이 마음에 드니? 언니한테 비밀로 사귀려다 나중에 언니가 배신감 느낄 것 같아서 이실직고 하는 거야. 연애 초기부터 저에게 최 사장과 사귄다고 털어놓은 여동생이었죠. 업계에서 평판도 좋고 평소 성품도 화통하다 생각한 사람이어서 저는 여동생의 연애를 적극 밀어주었고요. 최 사장과 여동생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바로 저희 아파트 아래층에 얻었답니다. 동생이 시집 갈 때 결혼 비용과 신혼집은 제가 선물로 마련을 해줬지요. 아니, 처형이 그렇게 다 해주시면 저는 남자가 돼서 너무 할 게 없지 않아요? 왜 해줄 게 없어요. 앞으로 평생 우리 은자 많이 사랑해주면 되는데. 언니, 고마워요. 언니 때문에 특급 호텔에서 떡 벌어지는 결혼식에 이런 멋진 신혼집까지. 언니 잘 둬서 박은자 엄청 호강하네요.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는 여동생이었어요. 네가 고아원 간 줄도 모르고 나만 고모 밑에서 커서 너에게 늘 내가 미안하지. 언니도 호강하며 산 거 아닌 거 내가 다 아는 걸 뭐. 난 은자 너와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어. 세상에 피부치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친자매가 있다는 거 알고 내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너는 모를 거다. 언니가 있어서 든든한 건 나야. 앞으로 평생 언니한테 나도 잘할게요. 이미 너는 넘치게 너무 잘해주고 있는걸. 은자야, 내 동생으로 내 앞에 나타나줘서 너무 고마워. 동생은 시집 가서도 매일 저희 집에 왕래하면서 예전과 다름없이 저희 아들도 돌봐주고 또 자기 살림도 야무지게 잘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결혼했으니 저희 아들 돌보는 건 그만하고 네 살림에 올인하라 했는데 제 말을 안 듣는 동생입니다. 언니가 가정주부도 아니고 바깥 사업하는 사람인데 친정엄마 대신 태림이는 내가 키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 우리 남편도 다 동의한 부분이니까. 그런 면에서 저를 배려해주는 매부 역시 고마운 게 사실입니다. 고마운 만큼 저도 동생 부부에게 많은 부분 제가 베풀 수 있는 걸 최대한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 구정 연휴에는 동생 부부와 제 아들 태림이 손을 잡고 부모님 산소에도 다녀왔어요. 부지런한 매부는 스스로 직접 무덤 벌초도 나서서 하는 착하고 싹싹한 사위입니다. 진설 음식은 솜씨 좋은 여동생 은자가 한 소쿠리 가득 준비해 갔지요. 늘 저 혼자 찾아뵙던 부모님 무덤에 동생 부부와 아들까지 데리고 가니까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아서 참 좋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 둘째 따님 박은자와 결혼한 사위 최현석입니다. 소주를 따라 부으면서 마치 살아계신 엄마 아빠께 인사드리듯 넉살 좋게 인사를 하는 매부였어요. 엄마, 아빠, 처음 무덤에 와보는 둘째 딸 은자예요. 평생 못 보고 살 줄 알았던 금자 언니랑 상봉해서 저 너무 행복해요. 언니 덕분에 이런 멋진 남편도 만났고요. 부모님 무덤에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마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늘 저 혼자 인사드리러 왔는데 이번에는 은자와 은자 남편, 제 아들 태림이까지 북적거리며 인사드리러 오게 돼서 저도 너무 좋아요. 동생 있다고 생전에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더 빨리 은자를 찾았을 텐데 이제야 동생을 찾게 되었네요. 여동생과 제가 나란히 절을 올리는데 저 역시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이런 날 살아계셔서 저와 은자 옆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자랐는데 은자 같은 친여동생이 제게 있다는 사실이 참 축복 같아요. 세상 천지 저 혼자라 생각했는데 이제 은자도 있고 아들 태림이도 있어서 더는 외롭지 않게 씩씩하게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보고 싶은 엄마, 아빠. 그곳에서 이제 딸들 걱정은 내려두시고 편히 쉬세요. 사는 날까지 은자의 좋은 언니로, 태림이의 멋진 엄마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어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세상을 살아가야 했다면 사업면에 있어서도 지금만큼의 성과는 절대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에게 힘든 순간들을 버티게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은 누가 뭐래도 동생 은자와 아들 태림이입니다.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가족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늘 건강하고 가정에는 행운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